네, 이 로열 더치쉘과 비지그룹, 국내 최대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아가서 글로벌 최대의 정유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정유화학 업체들의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되고 있죠. 네. 올해 특히나 최대 M&A라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최대 합병 이슈를 밝히면서 시장에서 큰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로열 더치쉘의 주가는 밀리긴 했지만 비지그룹의 주가는 2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같이 글로벌 정유업계들의 이 인수합병이 나타내는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 될지 MTN의 김정을 연구위원 모시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가장 원인부터 우리가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미국이나 중동이나 아니 이원진 국가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석유 정제 시설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자체가 과다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유가의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과거 5대 메이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시노펙이라든지 페트로브라스와 같은 이머징 국가의 정유화학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여타 업체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즉 공급 과잉을 이제는 규모로 메꿔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니까 아마 이제 이럴 겁니다. 지금 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석유 5대 메이저 중에 하나 회사인데요.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봐라라고 생각할 거 뻔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우리도 한번 합쳐볼까? 저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덩치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똑같이 미들급 선수였는데 미들급 선수 둘이 합쳐서 헤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미들급 선수들이 그 선수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이 헤비급으로 가야 되거든요. 헤비급으로 못 가면 라이트 헤비급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소형 업체들의 합병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신 쪽에서는 쉐브론이나 텍사코, 쉐브론 텍사코나 토탈, 엑손모빌,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스타토일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형사들의 합병이 스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비지라고 하는 회사와 이 더치쉘이라고 하는 회사 두 회사 모두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이 합병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큰 회사들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의 앞으로의 가격 장악력이라든지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은 분발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이 같은 M&A 이슈가 퍼지자마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말고 이 유럽 기업들의 좀 그 관련 석유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뛰기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규모 확대로 해소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대형화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시아 시장 내에서 시장 규모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도 이와 같은 흐름을 동일하게 보이기는 어렵다. 피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도가 돼서 그런 합병을 이뤄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도화, 전문화 이런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을 늘려나가고 해외 진출을 늘려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고도화 전문화 쪽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혹은 핵심 소재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효율성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을 가져야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케미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고점을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같은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왜 다른 기업보다 더 잘 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존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이 회사를 기반으로 우즈벡에 가스전 바로 앞에다가 이런 해당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전 바로 앞에 가스를 받아서 가스를 기반으로 에탄을 만들고 그 에탄을 기반으로 관련된 제품까지 생산해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해외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야 이제 적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듯이 미국의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인데 미국과 또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2016년도에 그 상업용 생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 과거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M&A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회사들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요. 해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발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얄더치쉘의 경우와 같진 않지만 비슷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팩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회사들의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해외 진출이 지속돼야 되고 이런 해외 진출 자체가 긍정적인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주요 제품들의 마진이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HDP도 개선되고 있고 LDP도 개선되고 있고 MEG 같은 것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가격이 마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실적 상승이 또 이제 기대 효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가 자체가 쌌기 때문에 이익 개선되고 있죠. 미래 모멘텀도 해외에서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의 선택은 이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 관점 혹은 매수 관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단기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관점에서는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미래 소재에 대한 대응은 아무래도 롯데케미칼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품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수급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예. 업종 내에서 탑픽이라는 점, 대장주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었던 철강주들도 강세를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역시 매력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철강 기업들을 쭉 나열하고 그 나열한 기업들의 회귀선을 구하면, 즉 평균선을 구하면 이 정도의 위치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아래, 평균 아래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싸다라는 데는 우리가 집중해 볼 수밖에 없겠고요. 현대제철을 놓고 봤을 때 현대제철의 할인율은 거의 역대 최대치까지 갔다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철강주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등의 가장 큰 메리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 저평가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요소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포스코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이미 시장의 예금 금리를 넘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3년, 국고채 3년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은 게 포스코의 배당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예금 금리와는 당연히 비교 불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배당 투자를 고려해 보신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급등만 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죠. 그래서 현대아이스코 합병을 통해서 실제로 구조의 변화를 보니까 지배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의 부족한 해외 사업 시너지를 나타낼 것으로 고려가 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시너지와 함께 지배 구조의 강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해당 종목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철강 신규 수주라든지 글로벌 조강 생산량이나 아니면 가동률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계속 최근에 보였던 것처럼 시장의 마켓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단기 투자는 제가 보기엔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짧은 트레이딩 정도로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라면 포스코를 중심으로 계속 사들어가는 것이 맞다.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는 배당 매력, 현대제철은 다시 또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이슈들까지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함께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에서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